계집년이 뭔 군단장을 한다냐? 대충 아부 떨어서 돌려보내. 육군 제1보병사단장 조태상 소장은 집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킬킬거렸다. 그의 앞에는 잘 다려진 전투복 대신 골프웨어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임진강의 물줄기는 유유히 흘렀지만 사단장실의 공기는 썩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사단장님, 그래도 군단장님 방문이십니다. 의전 준비는 확실히 해야. 부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하지만 조태상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코웃음을 쳤다. 야, 김소령. 너는 그게 문제야. 융통성이 없어. 그 여자가 707 출신이면 뭐하냐? 결국은 여자야. 빡빡하게 굴면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밥이나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면 그만이라고. 내 말 알아들어? 조태상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 하나로 승승장구해온 인물이었다. 그에게 군대는 국가를 수호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놀이터에 불과했다. 전방 부대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보고가 빗발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나저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뭐냐? 저번처럼 싸구려 도시락 내오면 가만 안 둔다. 내 입맛 알지? 네, 사단장님. 특별히 인근 유명 식당에서 공수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애들 청소 상태 다시 확인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내 책임이다. 조태상은 부관을 하인 부리듯 쫓아내고 다시 카탈로그에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후 밖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예정보다 이른 도착이었다. 벌써 왔어? 쳇, 성격 한번 급하네. 조태상은 귀찮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대충 걸쳤다. 단추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쓱 넘기고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연병장에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최연소 중장 김수련 군단장이었다. 그녀의 군복은 주름 하나 없이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베레모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조태상은 느릿느릿 걸어가며 어설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전진. 아이고 군단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라곤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급자를 가르치려 드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다. 김수련은 조태상의 흐트러진 복장과 건방진 태도를 한눈에 파악했다.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전진. 사단장, 자네는 군단장이 방문하는데 복장 상태가 그게 뭔가? 김수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마치 바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위압감이 느껴졌다. 조태상은 뜨끔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대꾸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워낙 바쁜 부대라 이해해 주십시오. 자자, 여기 서 있지 마시고 안으로 드시죠.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시지요. 조태상은 김수련의 지적을 가볍게 무시하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김수련은 그 뒤를 따르며 부대 곳곳을 예리하게 살폈다. 연병장 구석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위병소 근무자들의 눈빛은 풀려 있었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고 간부들은 조태상의 눈치를 보느라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다. 조태상의 개인 왕국이다. 김수련은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눈빛만 봐도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부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
제1보병사단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사단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조태상은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수련이 자리에 앉기도 전이었다. 군단장님, 요새 군대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위에서는 쪼아대고 저 같은 지휘관들만 죽어납니다. 허허. 조태상은 비싼 다과를 입에 넣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김수련은 자리에 앉지 않고 사단장실 벽면에 걸려있는 현황판을 응시했다. 작전 계획은 엉망이었고 훈련 일정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있었다. 조 소장. 지난달 야외 기동훈련 기상 악화를 이유로 취소했더군. 당일 기상청 기록을 보니 강수량은 5mm 미만이었다. 설명해 보게. 김수련이 등 뒤에서 차갑게 물었다. 조태상은 씹던 과자를 꿀꺽 삼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그게. 비도 오고 애들 감기 걸리면 전투력 손실 아닙니까? 요즘 병사들 몸이 약해서 무리시키면 민원 들어옵니다. 제가 다 애들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병사들 생각. 자네가? 김수련이 천천히 몸을 돌려 조태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분노가 일렁였다. 내가 들어오면서 본 병사들의 군화는 흑투성이었고 생활관 창문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더군. 식당 뒤편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다. 자네가 정말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골프웨어 카탈로그를 볼 시간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봤어야지. 조태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여자가, 그것도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훈계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군단장님,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부대입니다. 부대 운영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조태상은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김수련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래, 자네 부대지.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부대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자네의 그 알아서 하는 운영 방식 내가 하나하나 뜯어봐 주지. 김수련은 수첩을 덮고 조태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준비해. 내일 새벽부터 전 부대 불시 검열을 시작한다. 예외는 없다. 조태상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예고도 없는 불시 검열이라니. 그것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707 출신 군단장이 직접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갑자기 검열이라니요?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전쟁이 예고하고 터지나? 자네 말대로 알아서 잘해왔다면 두려울 게 없을 텐데. 김수련은 짧게 대답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조태상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런 젠장. 재수없게 걸려도 하필. 야, 참모들 다 집합시켜. 당장. 사단장실 밖 복도를 걸어가는 김수련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의 뒤로 부관이 조심스럽게 따라붙었다. 조태상 소장 생각보다 더 썩었군. 뿌리까지 드러내야겠어. 김수련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군단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조 소장 집안 배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 줄도 꽤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부관의 걱정 섞인 말에 김수련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배경? 줄? 그런 게 전장에서 총알을 막아주나? 나는 군인이다. 내 임무는 군을 좀먹는 자들을 도려내는 거야.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 김수련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1보병사단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전진부대. 그 명예로운 이름이 무능한 지휘관 하나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검열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사단장 관사에서는 조태상과 그의 측근들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말이 회의지 술판이나 다름없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 며칠 털다가 먼지 안 나오면 제풀에 지쳐서 갈 겁니다. 저희가 서류는 완벽하게 맞춰놨습니다. 제1연대장이 술잔을 채우며 아부를 떨었다. 조태상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으르렁거렸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두고 봐라. 내가 덫을 놔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줄 테니까. 여자가 주제넘게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지. 조태상의 눈이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김수련은 덫을 피하는 사냥감이 아니라 덫을 놓은 사냥꾼을 물어뜯는 맹수라는 사실을. 임진강의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전진부대를 감싸고 있었다. 김수련과 조태상 두 사람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새벽 4시. 임진강변에 짙은 물 한 개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제1보병사단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위윙, 위윙, 진돗개 하나, 진돗개 하나. 현 시간부로 전 부대 전투 준비 태세 발령. 이것은 훈련 상황이다. 반복한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다. 방송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지직거리는 소음이 섞인 방송이 영내에 울려 퍼졌다. 정상적인 부대라면 침상에서 튀어나와 군장을 꾸리고 병기고로 달려가는 병사들의 발소리로 땅이 울려야 했다. 하지만 전진부대의 새벽은 기괴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아, 뭐야? 오늘 훈련 있다는 말 없었잖아. 누가 사이렌 잘못 누른 거 아니야? 행정반에 전화해봐. 야, 내 방탄 헬멧 어디 갔냐? 어제 김 병장이 베개로 쓴다고 가져가지 않았어? 생활관에 불이 켜지기도 전에 짜증 섞인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다. 병사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느릿느릿 관물대를 뒤졌고 당직 사관은 상황 파악조차 못한 채 행정반 전화기를 붙들고 어딘가로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 시각 김수련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연병장 구석의 소나무 아래서 그 모든 추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야광 스톱워치의 숫자가 무심하게 올라갔다. 5분 경과. 아직도 선발대조차 집합하지 않았더라.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부관 최 대위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면목 없습니다. 707 시절이었다면 이미 작전 지역에 투입 완료했을 시간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707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보이스카우트 캠프만도 못해. 김수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지휘 통제실 이른바 벙커로 향했다. 전시의 사단의 두뇌 역할을 해야 할 곳이었다. 지하 벙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황판 앞에는 작전 장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통신병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사단장은 어디 있나? 김수련의 목소리가 벙커 안의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작전 참모인 중령 하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전진. 군단장님. 사단장은 지금. 그게. 작전 구상을 위해 별도 공간에 계십니다. 작전 구상? 이 상황에서 벙커를 비우고 작전 구상을 한다고? 김수련은 참모의 떨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참모가 힐끔거렸던 벙커 안쪽의 지휘관 휴게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군단장님, 거기는 보안구역이라. 참모가 막아서려 했지만 최 대위가 묵직한 어깨로 그를 가로막았다. 김수련이 휴게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나이스 샷. 그렇지, 손목 스냅이 중요해. 이 감각이라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상황실의 긴박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조태상 소장은 전투복 상의를 탈의한 채 러닝 셔츠 차림으로 퍼팅 연습 매트 위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전복죽과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조태상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 김중령.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 조태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 서슬 퍼런 눈빛의 김수련 군단장이었다. 작전 구상이 참으로 우아하군 조 소장. 골프채가 자네의 지휘봉인가? 김수련의 시선이 조태상의 손에 들린 퍼터와 탁자 위의 전복죽을 번갈아 훑었다. 조태상은 황급히 골프채를 등 뒤로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아, 군단장님. 이게 무슨...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히며 전술적 영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골프라는 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라 전술 구상에 도움이. 전 부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적의 특수부대가 임진강을 도하했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하달된 지 20분이 지났어. 그런데 지휘관이 런닝 차림으로 퍼팅이나 하고 있다. 김수련이 한 발자국 다가갔다. 그녀가 내뿜는 기세에 조태상은 뒷걸음질 쳤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복귀해. 1분 주겠다. 아니, 식사는 하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새벽부터 사람을 깨워놓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 상황인 거 다 아는데 대충 좀 합시다. 예. 조태상은 적반하장으로 따지며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죽이 식는 게 더 중요하다는 태도였다. 김수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최 대위. 예, 군단장님. 기록해. 제1보 병사단장 조태상 소장. 훈련 상황 중 지휘 위치 이탈. 전투 복장 불량. 품위 유지 위반. 기록했습니다. 김수련의 지시에 조태상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이봐요. 김수련 중장. 아무리 상급자라도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오? 내가 군 생활 선배야. 짬밥으로 따지면 내가. 전장에서 짬밥이 목숨을 살려주나? 옷 입어. 밖에서 병사들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 김수련은 차갑게 쏘아붙이고 휴게실을 나갔다. 조태상은 씩씩거리며 골프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젠장. 재수 없는 년. 어디 두고 보자. 오늘 훈련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주마. 조태상은 억지로 전투복을 꿰입으며 악독한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무능해서 훈련을 망친 게 아니라 김수련의 무리한 훈련 지시 때문에 부대가 마비된 것처럼 꾸밀 작정이었다. 상황실로 돌아온 조태상은 삐딱하게 의자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아, 사단장이다. 야, 작전과장. 지금 상황 뭐야? 적이 어디로 왔대? 현재 수색대대 보고에 따르면 가상의 적 특수작전팀이 통일대교 북단을 우회하여 12연대 섹터로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야, 확실해? 괜히 애들 뺑뺑이 돌리지 말고 확실한 것만 보고해. 그리고 식사 추진은 어떻게 됐어? 애들 밥은 먹이면서 해야지. 조태상은 작전보다 밥 타령이 먼저였다. 그때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보고합니다. 12연대 3대대 GOP 초소 통신 두절입니다. 대항군에게 점거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라고? 통신 두절? 예비대는 투입했나? 김수련이 즉각 반응했다. 하지만 조태상은 코웃음을 쳤다. 에이, 통신 장비가 낡아서 그렇겠지. 야, 통신관. 가서 선 확인해봐. 쥐새끼가 갉아먹었나 보네. 조 소장. 초소가 점거당했다는 보고다. 즉시 기동 타격대를 출동시켜야 해. 군단장님 너무 예민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통신장애라니까요. 제가 잘 압니다. 조태상은 김수련의 지시를 묵살하고 느긋하게 다리를 떨었다. 그 순간 벙커의 메인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GOP 초소 내부 CCTV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는 사망 판정 표식을 단 병사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검은 복면을 쓴 대항군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초소 내부에 숨겨져 있던 소주병과 족발 뼈다귀들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근무 중에 술판을 벌였다는 증거였다.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수련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이게 자네가 말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부대의 모습인가? 경계 근무 중에 술판이라니. 조태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초소는 자신이 평소에 아끼는 중대장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가끔 자신이 순시를 나가면 몰래 챙겨둔 양주를 꺼내오던 녀석들이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대항군 놈들이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겁니다. 연출이라고요. 조태상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최 대위 당장 헌병대 투입해. 해당 초소 인원 전원 구속 수사하고 증거물 확보해. 그리고 조 소장 자네는 지금부터 지휘권 박탈이다. 뭐? 지휘권 박탈? 당신 미쳤어? 훈련 중에 사단장 지휘권을 빼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조태상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옆에 있던 상황병의 책상을 걷어차고 벽에 걸려있던 지휘봉을 집어 던졌다. 지휘봉은 김수련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꽂혔다. 내가 이 부대 왕이야.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상황실의 모든 간부가 얼어붙었다. 하극상이었다. 그것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중에 상급자를 향해 무력을 행사했다. 김수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뺨에 가느다란 생채기가 나 피가 한 방울 맺혔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아주 좋아. 조태상 소장. 자네는 방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김수련이 천천히 조태상에게 다가갔다. 조태상은 그녀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주저앉았다. 상관폭행, 지휘권 남용, 근무 태만 그리고 작전 실패. 자네가 자랑하는 그 뒷배들이 이걸 다 덮어줄 수 있을까? 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지 마. 발버둥 쳐봐. 늪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법이니까. 김수련은 뒤를 돌아 참모들을 향해 명령했다. 현 시간부로 제1보 병사단의 지휘권은 군단장인 내가 직접 행사한다. 부사단장은 즉시 12연대로 이동해 현장 수습하고 작전 참모는 대항군 이동 경로를 차단할 매복 지점을 선정해 보고해. 10분 내로 재편성한다. 실시. 전진. 참모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조태상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도 군인이었다. 진짜 지휘관이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바닥에 주저앉은 조태상만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부대라고 믿었던 곳에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김수련의 지휘 아래 사단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벙커에 앉아만 있지 않았다. 직접 집차를 타고 진창을 구르며 예하 연대를 순시했다. 오후 2시 1일연대 훈련장. 식사 추진 차량이 도착했지만 배식대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밥이 모자랐다. 조태상이 오전에 병사들 밥은 넉넉히 줘라고 말만 하고 실제 부식 예산을 횡령하여 자신의 사교 모임 회식비로 돌렸었기 때문이었다. 국통에는 건더기 하나 없는 소금물만 찰랑거렸고 김치는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이게 병사들이 먹는 밥인가? 김수련이 식판을 들고 취사반장에게 물었다.
취사반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보급관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멸치 육수만 내라고 하셨습니다. 김수련은 식판을 내려놓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배고픔을 참으며 맹물 같은 국을 받아가는 앳된 병사들. 그들의 눈에는 불만조차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 대위. 내 차에 있는 비상식량 전부 가져와. 그리고 군단 본부에 연락해서 내 판공비 전액 털어서 햄버거 세트 3,000개 공수하라고 해. 지금 당장. 군단장님 판공비를 다 쓰시면 쓰라고 있는 돈이야. 내 새끼들 배 골리면서 지휘관 노릇할 생각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에 있던 모든 병사가 그 말을 들었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군단장이 자신들을 위해 사비를 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잠시 후 1년대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서 김수련이 단상에 올랐다. 미안하다. 그녀의 첫마디였다. 너희들이 못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약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지휘하는 자들이 썩어서 너희가 고생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의 땀방울을 배신하는 자들, 너희의 밥그릇을 뺏는 자들.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연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뜨거운 감동의 전율이었다. 누군가 작게 외쳤다. 군단장님 파이팅! 그 소리를 시작으로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전진! 전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태상의 신복, 인사참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예, 형님. 접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여자가 예, 아주 병사들 마음을 다 홀리고 다닙니다. 이대로 가면 사단장님 진짜 위험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인사참모의 눈빛이 비릿하게 빛났다. 여론전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흠집을 내는 수밖에.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냈다. 내일 있을 야간 도하 작전의 좌표가 적혀 있었다. 그는 볼펜으로 좌표의 숫자 하나를 살짝 고쳐 적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강위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오차였다. 사고가 터지면 책임은 현장 지휘관, 즉 직접 지휘를 선언한 김수련이 지게 되어 있다. 제1보병사단은 이제 단순한 부패의 온상이 아니었다. 아군이 아군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는 보이지 않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임진강의 물살은 더욱 거세졌다. 김수련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청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부적격 간부 명단. 그 맨 첫 줄에는 조태상이라는 이름이 붉은 펜으로 굵게 그어져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쓰러져야만 했다. 임진강의 밤은 깊고 어두웠다. 며칠 전부터 내린 비로 강물은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태였다. 흙탕물은 거대한 뱀처럼 굽이치며 하류를 향해 무섭게 달려갔다. 야간 도하 작전은 평시에도 위험 부담이 큰 훈련이었다. 하물며 이런 기상 조건과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김수련은 훈련을 강행했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다만 그녀는 사단 지휘부가 아닌 도하 작전 현장인 강둔치에 텐트를 치고 직접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공병대대장 부교 설치 지점 유속 확인했나? 김수련이 무전기를 들고 물었다. 빗줄기가 텐트 천장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공병대대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군단장님. 유속은 빠르지만 도하 장비 운용 한계치 이내입니다. 좌표 찰리 2 지점 수심도 3m 내외로 도하에 적합합니다. 좋아.
안전에 유의하며 작전 개시. 김수련의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병 부대의 리본 부교가 강물 위로 펼쳐지기 시작했고 선발대를 태운 고무보트들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그 시각 사단 본부 상황실. 조태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양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인사참모 박중령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지? 걱정 마십시오, 사단장님. 공병대대 작전 장교에게 전달된 지도 좌표를 살짝 손봤습니다. 찰리 2 지점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강바닥에 폐그물과 철근 구조물이 엉켜있는 구역입니다. 보트 스크류가 걸리거나 부교가 설치되다가 뒤틀릴 겁니다. 크크크. 인명사고라도 나면 대박인데. 군단장이 직접 지휘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쳤으니 사고 나면 다 그년 책임 아니냐?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소홀, 무리한 작전 강행. 이걸로 징계위원회 회부되면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조태상은 만족스러운 듯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짓을 서슴지 않는 그들에게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저건 뭐야? 현장에서 망원경으로 강을 주시하던 최 대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김수련이 즉시 망원경을 낚아챘다. 선두에서 강을 건너던 3소대의 고무보트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굉음을 냈고 병사들이 균형을 잃고 강물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보트 전복, 보트 전복. 3소대원 전원 낙수. 반복한다. 전원 낙수. 무전기에서 비명에 가까운 보고가 터져나왔다. 강물은 차갑고 빨랐다.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급류에 휘말리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살아나오기 힘들었다. 조명탄 쏴. 구조팀 즉시 투입해. 김수련이 고함을 질렀다. 칠흑 같은 어둠 위로 붉은 조명탄이 쏘아 올려졌다. 핏빛으로 물든 강물 위에서 병사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구조팀 보트 시동이 안 걸립니다. 설상가상이었다. 장비 관리가 엉망이었던 탓에 정작 필요할 때 구조용 보트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 사이 떠내려가는 병사들의 머리가 물속으로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비켜. 김수련은 망원경을 내던지고 강가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주저없이 상의 군복을 벗어 던졌다. 안에는 검은색 전술 티셔츠가 드러났다.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수중 침투 훈련으로 단련된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최 대위가 말릴 새도 없이 김수련은 차가운 임진강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놈들이 건드린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목숨이다. 용서하지 않겠다. 김수련은 거친 물살을 역영하며 떠내려가는 병사들을 향해 헤엄쳤다. 물속은 흙탕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감각적으로 병사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허우적거리는 일병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상병의 전투조끼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내 어깨 잡아. 놓치면 죽는다. 김수련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귓가에 박혔다. 군단장이 직접 물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뒤늦게 시동이 걸린 구조 보트들이 도착했다. 김수련은 마지막 병사까지 보트에 태워보내고서야 자신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트에 올랐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강가로 올라온 김수련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곧바로 공병대대장을 호출했다. 대대장. 아까 보고했던 수심과 지형 다시 확인해. 네. 하지만 작전 지도를 보면 분명히. 지도는 됐고 지금 당장 잠수부 투입해서 사고 지점 바닥 긁어봐.
뭐가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30분 후 잠수부가 건져 올린 것은 폐그물 뭉치와 날카로운 철근 조각들이었다. 보트의 스크류가 그물에 감겨 엔진이 터졌고 철근이 고무보트 하단을 찢어버린 것이었다. 이럴 수가. 지도에는 분명 평탄한 모래 지형이라고. 공병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김수련은 그가 들고 있던 작전 지도를 낚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방수팩에서 꺼낸 원본 지형도와 겹쳐보았다. 미세했다. 아주 교묘하게 좌표 숫자가 수정되어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조작이었다. 하지만 김수련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단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김수련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느껴졌다. 옆에 서 있던 최 대위가 몸을 떨었다. 최 대위, 예, 군단장님. 이 지도 누가 출력해서 배포했지? 사단 작전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경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작전처 담당자 지금 즉시 내 텐트로 데려와. 헌병대 대동에서.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 특히 사단장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김수련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간이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강 건너편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사단 본부를 향해 있었다. 조태상.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이제 전쟁이다. 한편 사고 보고를 받은 조태상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으하하. 꼴 좋다. 전원 낙수? 보트 전복? 김수련 그 여자 이제 끝났어. 인명사고까지 날 뻔했으니 국방부 감사감이다. 축하드립니다, 사단장님. 이제 군단장 옷 벗는 거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령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이 지켜졌다는 사실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야, 박중령. 내일 아침에 바로 상급부대에 보고 올려. 군단장의 무리한 작전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고. 알았지? 이미 초안 작성해 두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오늘 술맛 최고네. 조태상은 창밖을 보며 비웃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젖은 군복을 입은 사냥꾼이 조용히 칼을 갈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제1보병사단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간밤의 사고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군단장인 김수련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 오히려 전날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김수련은 임시 집무실로 쓰던 대대장실에서 한 명의 장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작전처에서 지도를 담당하는 김대위였다. 그는 겁에 질려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김대위. 자네가 어제 배포한 지도다. 설명해봐. 김수련이 펜 끝으로 수정된 좌표를 가리켰다. 김대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인사참모님이 최신 측량 데이터가 나왔다며 좌표를 수정해서 입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사참모 박중령이? 작전처 소관 업무에 인사참모가 관여했다. 네. 사단장님 지시라고 하셔서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대위가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조태상이 지시하고 박중령이 실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죄 없는 병사들이 죽을 뻔했다. 울지 마. 군인은 눈물로 변명하지 않는다. 김수련은 차갑게 일갈했다. 자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하나는 방조제로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불명예 제대하고 감옥에 가는 것. 다른 하나는 내부 고발자가 되어 내 증인이 되는 것.
김대위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자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박중령이 물어보면 군단장은 사고 수습하느라 정신없어서 원인 파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위를 내보낸 김수련은 최대위를 불렀다. 사단장실에 연락해. 오늘 저녁 장교 식당에서 이번 훈련에 대한 중간 강평회를 갖겠다고. 사단장 및 참모 전원 참석하라고 전해. 강평회요? 조태상 소장은 지금 군단장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놈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날 저녁 장교 식당은 묘한 긴장감 속에 준비되었다. 조태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그의 뒤로 박중령과 추종 세력들이 득이만만한 미소를 띠며 따라 들어왔다. 아이고 군단장님. 어제 사고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이렇게 강평회까지 여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하. 조태상은 김수련을 비꼬며 상석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김수련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부대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조 소장 기분이 꽤 좋아 보이는군. 어제 병사들이 죽을 뻔했는데 말이야. 아, 그거야 뭐. 훈련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칠칠 맞게 물 좀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군단장님의 무리한 작전 지시가 원인이라는 말이 돌던데 해명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태상이 본색을 드러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이 자리는 김수련을 성토하고 망신을 주기 위한 자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김수련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해명이라.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지.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다. 첫 화면은 어제 사고가 났던 현장의 수중 촬영 영상이었다. 엉켜있는 폐그물과 날카로운 철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게 뭡니까? 청소 좀 제대로 하지. 조태상이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장애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제 도하 지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 공병대가 가지고 있던 지도에는 저곳이 안전지대로 표시되어 있었어. 김수련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다. 원본 지도와 조작된 지도가 겹쳐지며 수정된 좌표가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조태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박중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누군가 고의로 지도를 조작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야. 아군을 향한 테러 행위지. 김수련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차갑게 얼렸다. 참. 군단장님. 지금 무슨 소설 쓰십니까? 실무자가 실수로 좌표 좀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테러니 뭐니. 조태상이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반박했다. 실수? 김대위 들어와. 김수련의 호출에 식당 문이 열리고 김대위가 들어왔다. 박중령이 벌떡 일어났다. 김대위,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김대위는 박중령의 시선을 피하며 김수련 옆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박중령님의 지시를 받고 지도를 수정했습니다. 사단장님의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박중령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707 출신 헌병들이 그를 제압했다. 이거 안 나? 사단장님, 저놈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조태상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김수련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들이 안심하고 기어 나오길 기다렸던 것이다.
김수련이 천천히 조태상 앞으로 다가갔다. 조태상 소장. 자네는 부하들의 밥을 뺏어먹고 훈련을 핑계로 골프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이게 대한민국 장군이 할 짓인가? 증거. 증거 있어? 김대위 저놈이 혼자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조태상은 끝까지 발뺌했다. 꼬리 자르기였다. 박중령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김수련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서늘해서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증거? 자네 집무실 금고 안에 있는 녹음기 내가 못 찾았을 것 같나? 조태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용으로 남겨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늘 새벽 자네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을 때 내 부하들이 자네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거기에는 자네가 박중령에게 지시하는 육성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더군. 사고 나면 다 그년 책임 아니냐라고 했던가? 조태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아래로 주저앉았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공포와 수치심에 오줌을 지린 것이다. 살려주세요. 군단장님. 아니 수련아. 우리 동기잖아. 한 번만 봐줘. 조태상은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김수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추악함의 극치였다. 김수련은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이름 부르지 마. 입 더러워지니까. 그녀는 가차없이 발을 빼며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현 시간부로 조태상 소장을 살인미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해. 털끝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탈탈 털어.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조태상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으악,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으앙. 조태상은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식당에 남아있던 다른 참모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김수련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부로 제1보 병사단의 썩은 환부는 도려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너희들 중에서도 죄지은 자가 있다면 지금 자수해라. 마지막 기회다. 그녀의 말에 몇몇 장교들이 울면서 손을 들고 나왔다. 제1보병사단의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김수련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태상은 시작일 뿐 군 내부에 뿌리 박힌 부패의 사슬은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나선 김수련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파주 문산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제1보병사단에는 낯선 평화가 찾아왔다. 임진강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 냄새부터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식당 뒤편에서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나지 않았다. 대신 갓 지은 쌀밥의 고소한 냄새와 고기 볶는 향기가 영내를 가득 채웠다. 점심시간 병사들의 식판은 풍성했다. 조태상 사단장이 횡령했던 부식비가 정상화되자 식단의 질이 수직 상승한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소고기 맞아? 고무 타이어 씹는 맛이 아닌데? 군단장님이 업체 싹 다 바꿨다잖아. 이제 좀 사람 사는 곳 같다. 병사들의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생기가 넘쳤다. 하지만 그 평화는 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사단 본부 건물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이었다. 김수련 군단장이 직접 주재하는 감찰이 연일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장실을 임시 집무실로 쓰고 있는 김수련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최 대위 조태상의 차명 계좌 내역은 확인했나? 김수련이 펜을 놓지 않은 채 물었다. 예, 군단장님.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단순히 부식비를 횡령한 수준이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의문의 법인에서 거액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청솔 유통이라는 곳인데 겉으로는 식자재 납품 업체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로 보입니다. 청솔 유통이라. 냄새가 나는군. 김수련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태상 하나를 잡아넣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돈을 댄 자들 그리고 그 돈을 나눠 가진 자들이 더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때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내선이 아닌 국방부 직통 라인이었다. 김수련은 잠시 전화기를 응시하다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보안 제1군단장 김수련 중장입니다. 아, 김장군. 나야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느글거릴 정도로 친근했지만 뼈가 들어있었다. 이번에 1사단 일처리 아주 깔끔하게 했다며? 역시 707 출신이라 다르구먼. 그런데 말이야, 너무 깊게 파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태상 소장 말이야. 그 친구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자산 아닌가. 너무 몰아세우면 군 위신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자네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적당한 선에서 징계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때? 위에서도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 김수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올 것이 왔다. 조태상이 큰 소리치던 뒷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령관님. 군의 위신은 썩은 환부를 감출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려낼 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원칙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이 친구 보게. 융통성이라곤 없구만. 그래, 자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전화는 뚝 끊겼다.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김수련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오히려 투지를 불태웠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거야. 오후 늦게 구속 수감된 조태상을 신문하고 온 헌병대장이 보고를 위해 들어왔다. 군단장님, 조태상 소장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겠지. 김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내가 직접 간다. 헌병대 취조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조태상은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렸다. 김수련이 들어오자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제야 오셨나. 내가 말했지? 감당 못할 거라고. 방금 인사사령관님 전화 받았지? 이제 슬슬 꼬리 내리고 나 풀어주는 게 좋을 텐데. 김수련은 대답 없이 의자를 끌어와 조태상의 코앞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청솔 유통. 자네가 뒷돈을 챙기던 빨대지. 조태상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회사야. 모른다라. 이 회사 법인 카드 내역을 보니 아주 화려하더군. 강남 룸살롱 고급 골프장 그리고 자네 아내의 명품 가방 구입 내역까지. 이것도 모른다고 할 텐가? 김수련이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들이밀자 조태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 소장. 자네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인사사령관이 자네를 구해줄 것 같나? 그들은 자네가 꼬리를 밟히는 순간 가장 먼저 손절할 위인들이야. 지금 자네가 살 길은 하나뿐이다. 이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불어. 말도 안 돼. 그분들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조태상은 중얼거렸지만 이미 확신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김수련의 압박과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시간이 없다. 내가 나가면 검찰단이 들어올 거야.
그들은 나보다 훨씬 거칠게 다룰 텐데. 김수련이 일어나는 신용을 하자 조태상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잠깐. 말할게. 말한다고. 조태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폐공장이야. 거기가 본거지라고. 폐공장? 거기서 뭘 하지? 기름. 군용 유류랑 보급품을 빼돌려서 거기서 민간 업자들한테 넘겨. 청솔 유통은 그걸 세탁하는 곳이고. 김수련의 눈썹이 꿈틀했다. 단순 횡령이 아니라 군수물자 절도 및 밀매 조직이었다.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 폐공장의 위치는? 파주 장단면 쪽에 있는 구섬유 공장. 거기 밤 10일시면 트럭들이 드나들어. 나는 그냥 묵인해주고 수수료만 챙겼을 뿐이야.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몸통이 누구지? 그건 나도 몰라. 이사님이라고만 불리는 사람이 관리해. 얼굴도 본 적 없어. 김수련은 조태상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공포에 질린 자는 거짓말을 꾸며낼 여유가 없다. 취조실을 나온 김수련은 곧바로 최 대위를 불렀다. 병력 소집해. 707시절 내 팀원들로 구성된 특수임무대, 그리고 헌병 특임대 중에서도 임 무거운 녀석들로만 추려. 군단장님, 어디를 타격하실 생각이십니까? 민통선 내부 폐공장. 오늘 밤 놈들의 꼬리가 아니라 심장을 찌른다. 김수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놈들이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군단장님, 그 구역은 우리 관할이긴 하지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상부 승인을 받아야. 승인 기다리다가는 놈들이 증거 다 없애고 도망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작전으로 간다. 책임은 내가 진다. 김수련의 결단은 단호했다. 그녀는 관사에 들러 정복을 벗어 던졌다. 대신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했다. 허리춤에는 3단 봉과 전술 단검을 찼다. 총기는 챙기지 않았다. 민통선 내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북한군을 자극할 수 있고 자칫하면 전면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름을 다루는 곳이라면 화기 사용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준비됐나? 검은색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바른 김수련이 물었다. 그녀의 뒤에는 최정의 요원 10명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다. 준비 완료. 출발한다. 목표는 완전 제압 및 증거 확보.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김수련과 대원들을 태운 무전술 차량들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조등을 끈 채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 달리는 차량 행렬은 마치 사냥을 나가는 늑대 무리 같았다. 검문소를 통과하여 민통선 깊숙이 들어가자 낡고 녹슨 철문이 나타났다. 조태상이 말한 구섬유 공장이었다. 겉보기에는 폐허처럼 보였지만 김수련의 예민한 감각은 공장 안쪽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인기척을 포착했다. 차량 여기서 대기. 도보로 접근한다. 김수련은 수신호로 대원들을 지휘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고 공장 담장을 넘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소탕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는 매국노들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육군 최연소 여군 중장 김수련이 서 있었다. 폐공장 내부는 음산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먼지 쌓인 기계들을 비추고 있었다. 김수련과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이동했다. 공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지. 김수련이 주먹을 쥐어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염탐했다.
거대한 창고 안에는 군용 유조차 2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 민간 번호판을 단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다. 10여 명의 사내들이 굵은 호스를 연결해 군용 기름을 민간 트럭으로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야,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물량 다 못 맞추면 이사님한테 죽는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소리쳤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짧은 머리와 다부진 체격으로 보아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군인 출신이거나 전문적인 용역 깡패들로 보였다. 상황 확인. 유류 절도 현장이다. 인원은 12. 무장 상태는 확인 불가나 둔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 김수련이 무전기 마이크를 톡톡 두드려 신호를 보냈다. 최 대위가 수신호로 묻혔다. 진입할까요? 김수련은 잠시 고민했다. 여기서 덮치면 현행범으로 체포는 가능하지만 배후를 캐내기는 어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의 혈세인 기름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고 구석 사무실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말끔한 차림새였지만 눈매가 뱀처럼 사나웠다. 어이 반장. 이번 것만 잘 처리하면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신경 써. 요즘 군단장이 새로 와서 설친다며? 꼬투리 안 잡히게 조심하고. 걱정 마십시오, 실장님. 여기는 민통선이라 군단장 할애비가 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 막아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크크크. 양복 입은 남자는 비릿하게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켰다. 칙. 지금이다. 김수련이 판단을 내렸다. 라이터 불꽃이 기름 유증기와 만나면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저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김수련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벽으로 던졌다. 깡!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지자 작업하던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쥐새끼인가? 그 찰나의 틈을 타 김수련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가장 위험한 인물, 라이터를 든 양복쟁이였다. 김수련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양복쟁이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으악!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김수련의 발이 라이터를 걷어찼다.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가 고꾸라졌다. 뭐야? 짭새야? 아니야. 군인이다. 잡아. 작업 반장이 소리치며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나머지 일당들도 주변에 있는 몽키 스패너와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다. 제 앞에. 김수련의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좁은 통로와 기계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상대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놈들이었지만 김수련의 대원들은 살인 기술을 연마한 인간 병기들이었다. 최 대위가 달려드는 사내의 쇠파이프를 피하며 로우킥으로 무릎을 걷어찼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다른 대원들은 유도 기술로 상대를 맺히거나 관절기를 걸어 무력화시켰다. 김수련은 포위된 상태였다. 작업 반장과 덩치 2명이 그녀를 에워쌌다. 이 계집년이 어디서 겁도 없이. 작업 반장이 쇠파이프를 크게 휘둘렀다. 붕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력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김수련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몸을 뒤로 젖혀 피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녀는 반동을 이용해 앞으로 파고들었다. 동작이 너무 커. 김수련의 3단봉이 펴지며 작업 반장의 손목을 때렸다. 악! 쇠파이프를 놓친 그의 턱에 김수련의 돌려차기가 장렬했다. 거구의 사내가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다. 남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김수련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명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다른 한 명의 공격을 막는 방패로 사용했다. 동료끼리 부딪혀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수련은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목오금 명치. 정확하고 간결한 타격에 거구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졌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창고 안은 신음소리만 가득했다. 12명의 일당이 전원 제압당해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김수련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쓰러진 양복쟁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어가고 있었다. 김수련이 군화발로 그의 가슴을 밟아 눌렀다. 실장이라고 했나? 자네가 모시는 이사님이 누구지? 너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면 감당 못해. 지겹군. 조태상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니 김수련은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지문 인식을 위해 남자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가져다 댔다. 띠링. 잠금이 풀리고 통화 목록이 떴다. 가장 최근 통화 기록.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김수련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실장. 일은 잘 처리됐나? 기름은 다 뺐고. 김수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유감스럽게도 박 실장은 지금 대답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려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냐? 너. 제1군단장 김수련입니다. 이사님 목소리가 아주 낯이 있군요. 지난달 국회 국방위 회식 자리에서 뵈었던 것 같은데. 김수련의 기억력이 비상하게 돌아갔다. 이 목소리, 이 억양.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바로 전 국방부 군수국장이자 현직 여당 국방위원회 보좌관 황보준이었다. 군복을 벗고 정치권으로 넘어가 군수산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 김수련 중장. 선을 넘는군.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간 건가? 거기는 자네가 건드려선 안 될 성역이야. 성역? 내 눈에는 그저 쥐새끼들의 소굴로 보일 뿐입니다. 오늘부로 당신들의 그 더러운 빨대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겁니다. 수갑 챙겨서. 재미있군. 계집아이가 장군 달더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자네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전화가 끊겼다. 협박이었다. 하지만 김수련은 두려움 대신 전율을 느꼈다. 놈들은 당황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최 대위. 네, 군단장님. 이놈들 전부 헌병대로 이송해. 그리고 여기 있는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차량 블랙박스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오늘 밤은 아무도 못 잔다.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수련은 창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뒤늦게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있었다. 김수련은 어둠 속에 잠긴 민통선 철책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저 안개 속에 숨어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거대한 괴물들. 조태상은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황보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놈들. 다 나와. 내가 하나씩 밟아줄 테니. 김수련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 사령부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그러나 그 소란의 원인은 김수련이 적발한 유류절도 사건의 성과 때문이 아니었다. 텔레비전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가 사령부 로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속보입니다.
육군 최연소 여성 군단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수련 중장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물류업체 직원이며 군단장이 이끄는 무장병력에게 이유 없이 구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젯밤의 그 양복쟁이 박 실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아니, 저희는 그냥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기름 수거하러 간 건데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사람을 죽도록 팼습니다. 억울합니다.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김수련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군인이 깡패냐, 권력 남용이다, 여자라고 봐줬더니 선 넘네 등 자극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집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최 대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리모컨을 던질 듯이 쥐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절도범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당장 정정보도 요청해야 합니다. 김수련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임진강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바위처럼 고요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놈들은 법보다 여론이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나를 악녀로 만들 작정인 거지.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육군본부 감찰단 소속 대령들이 들이닥쳤다. 김수련 중장님, 육군본부 감찰단장입니다. 민간인 불법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긴급 감찰이 결정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군단장 직무 정지를 통보합니다.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십시오. 최 대위가 앞을 막아섰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군단장님은 범죄 현장을 덮친 겁니다. 범죄자들을 잡았는데 상은 못 줄망정 직무 정지라니요. 비키시오. 상부 명령이요. 감찰단장과 최 대위 사이에 험악한 기류가 흘렀다. 당장이라도 주먹이 오갈 것 같은 상황이었다. 비켜라, 최 대위. 김수련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하지만 군단장님. 명령이다. 나는 떳떳해. 조사받으면 진실은 밝혀진다. 김수련은 최 대위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감찰단장을 향해 걸어갔다. 가시죠. 하지만 명심하게.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그 대가는 혹독할 거라는 걸. 감찰단장은 김수련의 서슬퍼런 눈빛에 흠칫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연행했다. 김수련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최 대위는 주먹을 꽉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조사는 지루하고 편파적이었다. 감찰관들은 유류 절도에 대한 증거는 무시하고 오로지 김수련이 행사한 폭력에만 초점을 맞췄다. 중장님, 당시 3단봉을 사용하셨죠? 상대방은 무기가 없었다고 진술하던데 과잉 진압 아닙니까? 쇠파이프와 몽키 스패너를 들고 덤비는 12명의 장정입니다. 그게 무기가 아니면 뭔가? 장난감인가? 피해자들은 작업 도구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작업 도구로 사람 머리를 노리나?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들이 빼돌린 기름 장부나 확인해. 내 집무실 금고에 보관된 증거물 감찰단에서 가져갔을 거 아닌가. 감찰관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아, 그 장부는 현재 분실. 아니, 이송 중에 착오가 있어서 소재 파악 중입니다. 김수련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분실? 대한민국 육군 감찰단이 증거물을 분실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정도껏 해야지.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 조사는 요식행위였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김수련 중장 해임 및 불명예 전역. 그들은 시간을 끌며 김수련의 손발을 묶어놓고 뒤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밤 10시. 조사가 잠시 중단된 틈을 타 김수련은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에는 감시병이 서 있었지만 그녀를 막지는 않았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간 김수련은 군화 뒤축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통신기기를 꺼냈다. 707 시절부터 사용하던 비상 연락망이었다. 최 대위 들리나? 칙. 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어폰 너머로 최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괜찮아. 상황은? 최악입니다. 감찰단 놈들이 사무실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가져온 하드디스크랑 서류들 놈들이 다 압수해 갔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김수련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놈들의 움직임이 빨랐다. 아니, 하나 남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현장에서 내가 박 실장 놈 휴대폰을 챙겼었지. 감찰단 놈들이 내 몸수색을 할 때 휴대폰은 제출했지만 유심칩은 내가 따로 빼뒀다. 지금 내 군복 안주머니에 있어. 아, 역시 군단장님. 이 유심칩에 놈들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그리고 자금 이동 경로가 다 들어있을 거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카드다. 그걸 어떻게 전달받죠? 지금 사령부는 봉쇄됐습니다. 오늘 밤 자정 이송 차량으로 나를 모처로 옮긴다고 한다. 자유로를 탈 거야. 파주 출판단지 휴게소 인근 그곳이 포인트다. 설마 탈출하실 생각이십니까? 탈출이 아니야. 작전상 후퇴 후 반격이지. 준비해. 통신을 끄는 김수련은 유심칩을 꽉 쥐었다. 이것마저 뺏기면 끝이었다. 자정. 김수련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육군본부 영내를 빠져나와 자유로에 진입했다. 앞뒤로 헌병 차량이 호위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감찰관 1명과 운전병 그리고 김수련이 타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자유로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했다. 김수련은 창밖을 보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반대편 차선에서 전조등을 끈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무섭게 돌진해 왔다. 뭐야? 운전병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쾅! 덤프트럭은 김수련이 탄 세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차는 도로 위를 팽이처럼 몇 바퀴 돌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호위하던 헌병 차량들도 급정거하며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아수라장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김수련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시도였다. 찌그러진 차 안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운전병과 감찰관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김수련 역시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특유의 위기 대처 능력으로 충돌 직전 몸을 최대한 웅크려 치명상은 피했다. 김수련은 신음하며 깨진 유리창을 발로 걷어찼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찌그러진 프레임을 밀어냈다. 거기 있나 확인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가져가야 해. 밖에서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덤프트럭에서 내린 놈들이었다. 놈들은 확인 사살을 하러 온 것이다. 김수련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무기는 없었다. 부상당한 몸과 유리 조각 하나. 하지만 그녀는 김수련이었다. 놈들이 다가와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김수련이 튀어나갔다. 악! 가장 먼저 다가온 놈의 목을 유리 조각으로 그었다. 깊지는 않았지만 놈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김수련은 그 틈을 타놈의 손에 들려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았다. 겨우 이 정도인가? 사람을 죽이려면 탱크라도 끌고 왔어야지. 피칠갑을 한 김수련이 야구방망이를 고쳐 쥐며 으르렁거렸다. 빗속에 선 그녀의 모습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았다. 이 독한 년이. 남은 세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김수련은 부상당한 다리를 끌면서도 정확하게 놈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깡! 깡!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출혈이 심해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 한 놈이 김수련의 뒤통수를 노리고 파이프를 휘둘렀다. 탕! 둔탁한 타격음이 났지만 쓰러진 건 김수련이 아니었다. 뒤에서 공격하려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헬멧을 쓴 라이더가 날라차기로 놈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군단장님, 늦었습니다. 헬멧을 벗자 최 대위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김수련을 부축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웠다. 타이밍 한번 기막히군. 가자. 오토바이는 빗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놈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김수련은 최 대위의 등 뒤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주머니 속의 유심칩은 무사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파주시 외곽 폐차장 구석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 겉보기에는 고물상 사무실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707 출신 예비역들의 아지트였다. 김수련은 이곳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마에는 거즈를 붙이고 멍든 팔에는 붕대를 감았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진통제 없이 참아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석은 끝났나? 김수련이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정보 분석관에게 물었다. 그는 707 시절 김수련의 팀원이었던 박 중사였다. 전역 후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김수련의 호출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의리파였다. 네, 군단장님. 이 유심칩, 보물 창고입니다. 박 실장 놈이 황보준 그자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금 장부 사진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박 중사가 화면을 띄웠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계좌번호.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가 적혀 있었다. 황보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놈들 명단까지 있군. 김수련의 눈이 번뜩였다. 명단에는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재계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디지털 파일이라 조작됐다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원본 장부 혹은 놈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최 대위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김수련은 화면 속의 날짜 하나를 가리켰다. 오늘 밤이다. 화면에는 12월 28일 200 평택항 제사부두 화물선 선적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놈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재기 불능 상태라고 믿고 있을 거야. 이 기회에 증거를 없애고 남은 물량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거지. 평택항이면 관할 바뀝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수배 중인 신세입니다. 병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병력은 필요 없다. 우리면 충분해. 김수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대위 박중사 그리고 여기 있는 5명. 우리는 오늘 유령이 된다. 군복도 계급장도 없다. 오직 그림자로서 놈들의 숨통을 끊는다. 알겠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살아났다. 그들은 잊고 있었던 야성을 되찾은 늑대들이었다. 새벽 1시 평택항. 바닷바람이 매서웠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괴물처럼 서 있는 부두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파나마 선적의 낡은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고 그 앞으로 컨테이너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수련과 대원들은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항만 노동자로 위장해 잠입했다. 그들은 컨테이너 사이를 날렵하게 이동하며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목표는 2가지. 첫째, 선적되는 화물이 불법 유출된 군용 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길 것. 둘째, 현장 책임자를 생포할 것. 김수련이 마이크로 송수신기로 지시했다. 그녀는 화물선 갑판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갑판 위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용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었다. 해외에서 고용된 전문 용병들이었다. 놈들이 판을 크게 벌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김수련은 컨테이너 뒤에 숨어 호흡을 골랐다. 순찰을 돌던 용병 하나가 다가왔다. 거리는 3m, 2m, 1m. 획! 김수련의 손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용병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감았다. 소리도 없이 용병이 기절했다. 그녀는 용병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묶어두고 전진했다. 선교 조타실. 불이 켜져 있었다. 김수련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황보준이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선장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 여자 때문에 10년 감수했지만 결국 덤프트럭에 깔려 죽었다니 속이 다 시원하군. 하하, 역시 이사님 수완은 대단하십니다. 군단장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군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김수련의 주먹에 핏줄이 섰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냈다. 진입 3일. 쨍그랑. 김수련이 유리창을 깨고 섬광탄을 안으로 던져 넣었다. 번쩍. 강렬한 빛과 함께 굉음이 터졌다. 조타실 안에 있던 놈들이 눈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내 눈. 김수련은 창틀을 넘어 안으로 뛰어들었다. 연기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없었다. 선장의 턱을 올려치고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쓰러진 놈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황보준의 멱살을 잡았다. 안녕 이사님. 지옥에서 돌아왔어. 황보준이 눈을 비비며 김수련을 알아보았다. 그는 귀신을 본 듯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 어떻게 살아있어? 분명히 차가 박살났는데. 내 놈들이 보낸 저승사자가 나를 거부하더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면서. 김수련은 황보준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살려줘. 돈이 필요해. 원하는 만큼 줄게. 제발 목숨만은. 돈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내 입에서 나올 진실이야. 그때 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탕, 타탕. 군단장님. 적들이 몰려옵니다. 수가 너무 많습니다. 포위됐습니다. 최대위의 다급한 무전이었다. 갑판 위에 있던 용병들이 선교 쪽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김수련은 황보준을 방패막이로 삼아 조타실 문을 잠갔다. 이거 방탄유리야. 놈들이 못 들어와. 황보준이 덜덜 떨며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린 여기서 독 안에 든 쥐가 되는 건가? 김수련은 씩 웃었다. 그녀는 조타실 내부에 있는 방송 장비를 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아, 밖에 있는 용병들 잘 들어라. 너희 고용주 황보준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허튼 짓 하면 이놈 목부터 날아간다. 밖에서의 사격이 멈췄다. 김수련은 황보준의 머리에 깨진 유리 조각을 들이댔다. 자, 이제 전 국민에게 생방송을 해볼까? 김수련은 박 중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네,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국방부 홈페이지와 주요 방송사 서버로 실시간 송출 중입니다. 박 중사가 해킹 실력을 발휘해 현장 상황을 라이브로 중계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피투성이가 된 김수련이 겁에 질린 황보준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육군 중장 김수련입니다. 저는 지금 군수 비리의 몸통 황보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화물선에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산 군용 물자가 실려 있습니다. 김수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저들은 저를 죽이려 했고 군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는 황보준을 카메라 앞으로 들이밀었다. 말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나와 함께 수장될 거다. 김수련이 조타실의 자폭 스위치 커버를 열었다. 아, 안 돼. 말할게. 다 말할게. 강 의원이 시켰어. 국방이 강철민 의원이 몸통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전국에 생중계된 황보준의 자백. 그것은 핵폭탄급 발언이었다. 여당 실세 국회의원의 이름이 나오자 방송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밖에서 대기하던 용병들은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김수련을 잡으러 온 헌병이 아니라 방송을 보고 출동한 경찰과 해경 함정들이었다. 김수련은 그제야 황보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끝났다. 조타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길고 긴 밤이었다. 하지만 김수련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법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최 대위와 박 중사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군단장님, 해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김수련은 피 묻은 얼굴로 그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가서 씻고 밥이나 먹자.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빛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서광이었다. 평택항에서의 생방송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김수련의 피 묻은 얼굴과 황보준의 자백을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마비되었고 광화문 광장에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괴물은 쉽게 죽지 않았다. 방송 직후 강철민 의원 측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방송은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김수련 중장은 군사 반란을 꾀하는 정신 이상자이며 황보준 보좌관은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복 세력의 테러입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론과 권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일부 언론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았으며 김수련의 군사 쿠데타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다. 육군 본부 내에 부패한 수뇌부 역시 즉각 반응했다. 현 시간부로 제1군단장 김수련을 내란 및 상관 명예훼손, 군무 이탈 혐의로 체포한다. 저항 시 발포를 허가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김수련과 그녀의 대원들은 영웅에서 순식간에 수배자로 전락했다. 평택항을 빠져나온 김수련 일행은 은신처인 폐차장 컨테이너로 돌아왔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군단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찰과 헌병대가 주요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강 의원 쪽에서는 사설 경호업체까지 풀어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최 대위가 탄창을 확인하며 말했다. 김수련은 침착하게 젖은 머리를 닦아내며 지도를 펼쳤다. 우리가 숨으면 그들의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정면으로 돌파한다. 정면 돌파라니요?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강철민이 있는 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원들이 경악했다.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놈은 지금 언론 뒤에 숨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내가 직접 나타나서 산 증거를 보여줘야 해. 황보준 그리고 이 장부들. 그때 박 중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군단장님, 강철민의 동선이 파악됐습니다. 국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김포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개인 전세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칠 생각이군. 해외로 나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속셈이야.
김수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강철민이 출국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 수사는 중단될 것이고 진실은 묻힐 것이다. 목표 변경.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 놈의 발목을 분질러서라도 출국을 막는다. 김수련과 대원들은 다시 차량에 올랐다. 이것이 마지막 작전이 될 것임을 모두가 직감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검문 검색이 강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수련은 우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707 시절 익혀둔 도심 침투 전술을 활용했다. 차량을 버리고 지하철 공사 현장의 환기구를 통해 공항 외곽으로 접근했다. 비즈니스 센터 활주로. 강철민 의원이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전세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나야. 당분간 스위스 별장에 가 있을 테니 뒤처리 잘해. 김수련 그녀는 보이는 즉시 사살하고 시체는 못 찾게 처리해. 그가 트랩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퍽. 어디선가 날아온 연막탄이 강철민의 발치에서 터졌다. 뭐야. 쿨럭쿨럭. 자욱한 연기와 함께 시야가 차단되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은 그림자들이 연기 속에서 튀어나왔다. 제 앞에. 김수련의 외침과 함께 대원들이 경호원들을 덮쳤다. 총기 사용은 최대한 자제했다. 공항에서의 총격전은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3단봉과 근접 격투술이 불을 뿜었다. 김수련은 망설임 없이 강철민을 향해 돌진했다. 강철민의 경호실장이 앞을 막아섰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여기까지다 쥐새끼. 비켜. 쓰레기 치우는 중이니까. 김수련은 경호실장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며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날이 경호실장의 목울대를 강타했다. 컥. 경호실장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김수련은 그의 팔을 꺾어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가 실신했다. 이제 남은 건 강철민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트랩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김수련은 강철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겨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특권? 국민을 팔아먹고 도망치는 쥐새끼에게 줄 특권은 없다. 내가 갈 곳은 스위스가 아니라 국방부 영창이다. 이거나. 너는 끝났어. 이미 체포영장이. 그때 활주로 외곽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와 헌병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김수련과 강철민을 비췄다. 꼼짝 마라.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철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하. 봤지?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저들은 내 편이라고. 김수련은 헌병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백 개의 총구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김수련은 강철민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방패막이 삼아 외쳤다. 나는 제1군단장 김수련 중장이다. 내 손에 있는 자는 군수 비리의 주범이자 국가 반역 행위자 강철민이다. 나는 지금 현행범을 체포 중이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 총을 들고 있나? 부패한 권력인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활주로의 바람보다 더 거세게 군인들의 가슴을 때렸다. 헌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도 뉴스를 봤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령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었다. 쏘라고. 저 미친년 당장 쏴버려. 강철민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 순간 헌병대 대열이 갈라지며 한 명의 장성이 걸어 나왔다. 육군 참모 총장이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김수련을 바라보았다. 총장님, 빨리 명령을 내리십시오. 저 반란군 수괴를 사살하십시오. 강철민이 애원하듯 외쳤다. 참모 총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사격 중지. 그리고 그는 강철민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강철민 의원. 당신을 군사 기밀 유출 및 뇌물수수,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가 이미 구성되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연행해. 참모 총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철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철민은 끌려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참모 총장은 김수련에게 다가왔다. 그는 김수련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찢어진 옷을 보며 경례를 올렸다. 자네가 옳았네.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김수련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최 대위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아닙니다. 군인은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끝까지 경례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임진강변의 억새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몸을 누이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달간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강철민 게이트로 명명된 군수비리 사건은 정재계를 강타했다. 강철민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수십 명의 장성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조태상 소장. 그는 감옥 독방에 갇혀 매일같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인맥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김수련은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그녀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렸다. 명령 불복종과 무단 이탈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그녀를 참군인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국방부는 고심 끝에 그녀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었다. 정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하는 날, 제1보병사단 연병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김수련은 정복을 갖춰 입고 사단장 이취임식 단상에 섰다. 그녀는 군단장 직위로 복귀하기 전 잠시 공석이 된 1사단장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단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흙먼지 투성이었던 군복은 깨끗했고 굶주림에 지쳐있던 얼굴에는 생기와 자부심이 넘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진. 부대 열중시여. 김수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지난 겨울 우리는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 추위는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의 양심이 얼어붙었고 정의가 식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사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견뎌냈다. 그리고 증명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전진부대는 결코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병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다. 이임식을 마치고 사단 본부를 나서는 길 한 병사가 쭈뼛거리며 김수련에게 다가왔다. 지난번 야간 도하 작전 때 물에 빠졌다가 김수련이 구해준 그 일병이었다. 군단장님, 잠시만.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김수련이 손을 들어 막았다. 무슨 일인가? 병사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핫팩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날씨가 춥습니다. 지난번에 저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수련은 병사가 건넨 따뜻한 핫팩을 받아들었다. 그 어떤 훈장보다 무겁고 따뜻한 선물이었다. 그녀의 차가웠던 표정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고맙다. 아주 따뜻하군. 군 생활 건강하게 마치도록. 예, 전진. 병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우렁차게 격려했다. 차에 오른 김수련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최 대위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군단장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군단 사령부로 복귀하십니까? 김수련은 손에 든 핫팩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깨에 달린 별 3개. 그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권력을 누리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저 병사들의 핫팩 같은 마음을 지키라고 달아준 책임의 무게였다. 아니, 임진각으로 가자. 임진각이요? 거긴 왜? 그냥 바람이 쐬고 싶군. 그리고 다짐도 좀 하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철조망 너머로 북녘 땅이 보였다. 김수련은 바람개비 언덕에 서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았다. 그녀는 707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적과 싸워왔다. 테러리스트, 적군, 그리고 내부의 적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조태상, 또 다른 강철민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김수련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싸울 전우들이 있었다. 최 대위, 네, 군단장님. 군인이란 뭐라고 생각하나? 최 대위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 아닙니까? 김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리고 그 방패는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해. 그래야 무엇이 적으로부터 날아오는지 똑바로 비춰볼 수 있거든. 나는 앞으로도 계속 닦을 거야. 내 방패에 녹이 슬지 않도록.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어 그녀의 어깨 위 별을 비추었다. 가자. 할 일이 많다. 김수련이 뒤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거침없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